자,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위하고 있어요, 계속. 위에 기본적인 생변기 했고, 변기 중에 기능성 위장장애, 위염, 궤양, 소화성 궤양까지 살펴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뻔해요, 그냥. 흐름 자체는 뻔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파트라고 생각해요. 양방애들이 쓰는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뭘 해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끊어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양방애들이 쓰는 위장관 약을 한번 볼게요. 위에 관계되는 약이에요, 위. 자, 첫 번째가 소화 효소를 넣는 거예요. 세제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밥을 넣고 세제를 넣으니까 물만 조금만 보충해주면 지가 알아서 소화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프로톤 펌프가 뭐였죠? 수소를 못 나오게 하니까 HCl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항히스타민제, 얘를 H2 수용체 기량제라고 불러요. 히스타민의 수용체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이 피부 수용체, 2번이 위장관 수용체, 3번은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피부 항히스타민제랑 위장관 항히스타민제랑은 다른 애예요. H1 수용체 차단제는 피부 항히스타민제, 알러지성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에 쓰는 약물이 H1 수용체 기량제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H2 수용체 기량제. 아까 주세포, 벽세포가 ECL 세포한테 히스타민을 받았잖아요, 그죠? 거기를 히스타민 대신 다른 놈이 딱 들어가서 일 못하게 만드는, 아고니스트로 작동하는, 안타고니스트로 아무튼 그거 기량제로 작용하는 그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항콜린제예요. 항무스카린제. 이거는 조금 어려우시죠? 부교감 신경의 저루신경 전달 물질이 뭐죠?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죠? 교감 신경의 저루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부교감이냐 교감이냐를 받아들이는 건 수용체만 알아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은 교감이 그냥 교감 작용이 일어나는 거, 세포들이, 조직들이.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받으면 부교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세틸콜린을 받아내는 공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 1번이 어디죠? 원장님들, 운동신경 세포가 근육에다 쏘는 게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죠? 근육이 이완돼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교감신경에 절전신경 전달 물질로 써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 있잖아요. 1번 신경이 2번 신경한테 쏴주는 게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두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루신경 전달 물질이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으로 분류되는 건데, 요 자율신경계가 첫 번째가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니코틴 수용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니코틴 수용체. 니코틴 뭐죠? 제가 담배 피우고 왔잖아요. 니코틴 성분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무슨 얘기냐? 원장님들, 그럼 담배를 피면 교감이 항진될까요? 부교감이 항진될까요? 둘 다 항진되는 거예요. 니코틴 수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니코틴 수용체는 교감도 니코틴 수용체가 받고, 부교감도 니코틴 수용체가 1번 컴퓨터가 두 번째에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얘가 뭘 쏘냐에 따라 가지고 교감이냐 부교감이 차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담배 피면 각성되느냐, 담배 피면 똥이 매렵냐의 차이예요. 담배 피면 소화가 잘 되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죠? 똥 매렵다고 하는 사람들, 소화가 잘 된다고, 식구땡. 근데 저 같은 경우 식구땡 하면 어떻게 돼요? 교감이 흥분돼요. 양인은 교감이 흥분되겠죠, 그죠? 태음인들은 부교감이 흥분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원래 조금 더 발달된 쪽으로 더 표현 양상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담배를 펴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성이 다른, 각성작용으로 나타날 거냐, 부교감 기능으로 나타날 거냐, 이완되는 쪽, 담배 피니까 맹해지는 이런 쪽으로 갈지, 담배 피니까 교감이 흥분돼서 각성되는 쪽으로 갈지는 그 사람이 가진 체질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그게 이제 항콜린제예요. 부교감 신경을, 위장관 운동성이나 점액 분비는 다 부교감이 추동해 주잖아요, 그죠? 그걸 차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염산 분비, 그리고 펩신 분비, 소화효소 분비, 위장관 운동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장님들이 PPI나 항히스타민제를 제산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산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산제는
금속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냐 마그네슘을 넣어줘가지고 얘네들은 염기성이잖아요, 그죠? 이온화되면. 그러니까 염산을 중화시키는 애예요. 중화제예요. 그걸 제산제라고 표현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점막보호제가 있어요. 점막보호제라고 부르기보단 상처 코팅제예요. 어느 때 쓸까요?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거기에 상처가 나면 펩신이 계속 거기를 녹여버리니까 거기에 가서 어떤 성분이 가서 늘러붙을 수 있게끔 자운고 바르는 애예요. 상처에다가 자운 거. 우리가 응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균제가 있겠죠, 그죠? 항생제. 제균제는 항생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8번째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를 넣어줘요. 프로스타글란딘이 3분비를 억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를 넣어줘가지고 3분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처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내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PPI예요, 그냥. 원장님들은 그냥 PPI와 H2 수용체 기량제인 항히스타민제 정도만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알고 계십니다. 얘네들이 이제 소화효소제 이런 거 안 써요. 항콜린제, 제산제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PPI랑 항히스타민제만 써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원장님들 소화효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분비돼요? 췌장에서 분비되잖아요. 췌장액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판크레아틴이라고 부르잖아요. 판크레아스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들, 판크레아틴. 사람이랑 제일 똑같은 위장관 구조를 가진 게 뭐죠? 사람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는 애들. 개돼지잖아요. 사람을 개돼지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췌장을 뽑아서 갈아서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 있는 판크레아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먹으면 지가 알아서 그 공간에 가서 pH 맞아가지고 활성화되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리파제나 단백질 분해 효소나 지방 분해 효소나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돼지의 췌장에 있는 을 갈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회스탈, 배아제. 회스탈하고 배아제는 원장님들이 초기에 정말 소화효소가 좀 빵 먹고 체했어요. 돼지고기 먹고 체했어요. 닭고기 먹고 체했어요. 회스탈, 배아제, 그죠? 먹으면 환자들이 뭐예요? 잘 내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그죠? 그러니까 속이 빨리 비워지면서 위장관에서 밑에서 더 많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회스탈 배아제 같은 경우는 요새 환자들 거의 안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체했을 때만 가끔 먹잖아요, 그죠? 체했다고 표현했을 때 소화제 주세요 하면 회스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소화효소예요. 돼지 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왜 깔까요, 양방애들이?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효과가 얼마나? 위산 분비 차단 효과가 99%에서 100%, 99%예요. 3분비 억제제가. 그러니까 속 쓰리다고 하면 그냥 넣어주면 돼. 다 생각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PPI를 넣어줘요. 속을 언제 쓰리다고 얘기해요? 혈압약, 무슨 약 쓸 때 다 속 쓰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PI를 그냥 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먹으면 속 안 쓰리다고 하니까. 원장님 속도 편하네요. 쓰리던 속이 괜찮아졌어요. 얘기하니까 그냥 섞어주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PPI 약물은 그 약물 전문의약품, 자 여기 100%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PPI 제제를 저희들이 약국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일반 의약품으로.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내과 의사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이 내과 처방전 보면 PPI라고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안 써 있고 다 프라졸, 성분명에 프라졸이라고 써 있으면 PPI예요. 그냥 모든 약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PPI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넥시움이에요, 넥시움. 원장님들 환자분들 처방전 이렇게 보면요, 넥시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혹은 란스톤. 넥시움은 몇 년도지? 2014년도에 처방 전체 순위 16위예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혈압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바스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쭉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일 많이 다용하는 게 PPI, 프라졸, 넥시움이었다는 거죠. 왜? 왜 많이 썼다고? 위장관 증상이 많아서 쓴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을 잡으려고 PPI가 다 들어가니까 16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방 제약회사에서 그 노비를 다른 애가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란스톤이에요, 그게. 그래서 란스톤이 뒤집어서 요새는 약물명에 란스톤이라고 써 있으면 아, PPI구나. 아니면 성분명에 프라졸로 끝나면 아, PPI구나. 얘네를 그냥 섞어줬구나. 의미 없다. 아, 속쓰린 거 양약 부작용 맞으려고 던져줬구나. 내가 이걸 끊을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PPI 부작용이 뭐냐면요. 위산이 분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내가 철을 씹어 먹었는데 철이 이온화가 안 되는, 안 녹는,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녹여야 먹죠, 내가 철분을. 그죠? 그러니까 무기질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산에 한번 그걸 부식을 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무기질 불균형이 오죠. 제일 대표적인 게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할매들이 관절이 아프니까 맨날 관절약 먹으면서 PPI 쓰고 그걸 1년 이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칼슘 흡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골다공증 약을 또 먹이는 거예요. 비타민 D랑. 이게 양약의 처방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PPI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골다공증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골다공증을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칼슘이 안 녹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줘야죠. 그러니까 그 양방약 많이 섭취하고 있고 PPI를 복용하고 있으면 근데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진다 그러면 PPI부터 끊으셔야 된다고. 이거 아무리 칼슘지제 먹어봐야 의미가 없다고도 설명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칼슘 부족해지면 골다공증, 철분 부족해지면 빈혈, 그죠? 아까 그리고 벽세포에서 염산을 분비하면서 내인성 인자라는 걸 분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인성 인자가 비타민 B12랑 붙어가지고 적혈구 생성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악성 빈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성 빈혈도 나타나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PPI를 뭐 일주일 먹었다고 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일주일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뭐 궤양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줄여주는 게 우선은 걔네들이 회복하는데, 걔네들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쓸려버리니까. 피부가 까졌는데 계속 만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일주일 정도 회복하는 데까지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냥 달고 살게 만들죠. 1년 이상 그냥 그러니까 만성 기능성 위장 장애를 동반하면서 이런 내과적인 증상들, 무기질 불균형을 유발하면서 온갖 병들이 다 나타나죠. PPI를 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산도가 안 떨어지니까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가스트론 혈증이 발생해가지고 벽세포를 계속 자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종이 생겼잖아요, 그죠? 증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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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정상인들은 뭐 술 조금 마셨다고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술 조금 마셔가지고 뭐 토하고 뭐 난리가 작살이 났어. 그래도 이틀이면 회복해요. 왜? 위장관 상피세포는 2, 3일이면 복구해요. 교체를. 위장관 상피세포는 저랑 하루 이틀밖에 같이 안 살아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리고 그 복구를 누가 한댔어요? 면역세포들이 그런 재생신호들을 많이 뿌려주거든요. 혹은 상피세포들, 지들이 부서지면 지들이 알아서 복구하라는 사이토카인을 뿌려요. 상피세포들은 상피세포이자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지들이 부서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환경을 인지해가지고 복구하는 시스템을 항상 만들어주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스테로이드 같은 스트레스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혈당,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기혈이 허약해지는 상황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PPI를 오래 쓰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산분비가 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용종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벽세포가 기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산분비를 딱 억제하면 어때? 오랫동안 억제하면 어떻게 돼? 벽세포가 원래 분화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던 일을 못 하니까. 야, 난 산분비 하고 싶어. 원래 많았던 사람이 하면서 용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점액 기능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 침분비 잘 안 되고 대장에 점액 분비 안 돼서 변비 잘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액층이 날아가면서 뭐 헬리코박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궤양성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체질에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또 증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위한증으로 가기도 하고 위열증으로 가기도 하고 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혈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진단을 해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PI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끊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네들 나오기 전에 그럼 위장병은 어떻게 치료했나? 위장병이 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8, 90년대에는. 그죠? 그러니까 PPI 없이도 충분히 내과에서 잘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오면서 속은 하나도 안 쓰리는데 다른 기능성 병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PPI만 하나 잘 알고 계시고 요 항히스타민제까지만 잘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소화효소, 배아제, 회스텔 이거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소화 안 될 때 평이산 뭐 이런 거 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H2 수용체 기량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산 분비 차단 효과가 70%예요. 30%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더 좋은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봤을 때 3분비는 해야 되는 거고 줄여주는 약이잖아요. 그죠? ECL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했을 때 벽세포, 주세포가 받아내는 걸 차단하는데 100% 차단하지 못하고 30%만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게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PPI는 벽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되는 걸, 프로톤이 분비되는 걸, 수소가 분비되는 걸 차단해요. 맨 끝자락에서 차단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는 벽세포가 쏘는 기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스트린 자극이나 부교감 자극이나 장신경계 자극이 있지만 ECL 세포의 기능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오는 신호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7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복잡한 기전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항히스타민제는 위산과다 억제하는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PPI를 거의 다 쓰고 있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같이 짬뽕해서 그냥 칵테일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히스타민제 여러 개, PPI 여러 개, 막 이렇게 짬뽕해서 그냥. 왜? 그래야 수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 이름은 다 티딘으로 끝나요. 아까는 프라졸로 끝났잖아요, PPI는. 프라졸, 티딘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아실 필요도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 시메티딘. 그래서 성분별 보면 거의 다 시메티딘이에요. 위장관 항히스타민제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약효가 약하잖아. 일반 의약품으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 있어요. 일반 의약품은 뭐죠? 환자가 속이 쓰려요 하면은 약사가 자기 판단하에 처방해 주는 거예요. 시메티딘, 라니티딘, 라프티딘, 아자티딘, 리자티딘, 파모티딘 이 중에서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환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 몇만 알면은. 그게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잔탁이에요. 항히스타민제가 잔탁인데 이게 라니티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얘가 문제가 생겼죠. 일주일 전인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죠? 뭘로? 발암 물질로. 그죠? 그래서 아마 퇴출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장님들이 그 테이퍼링을 할 때 PPI 쓰고 항히스타민제 이빠이 쓰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끊고 위장관 약을 쓰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끊긴 끊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천천히 끊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걸 끊고 얘를 주는 거예요. 일반 의약품 사서 먹으라고. PPI를 끊고 항히스타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중에서도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에서 선택해서 잔탁 주세요 하면 잔탁 주니까 환자가 잔탁 달라고 하면 잔탁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약사와 상의하고 받으시라고 하면 돼요. 나 속이 쓰리는데 양약 너무 독해서 못 먹겠으니까 잔탁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혹은 요쪽 계열에서 써달라고, 속 쓰리다고. PPI는 약사들이 처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약사들이 처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발암물질이라 이제 퇴출될 거잖아요. 그죠? 잔탁 말고 또 일반 의약품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검색을 제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일반 의약품 수준에서 항히스타민제 정도는 테이퍼링 기법으로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피부 질환 볼 때 아토피 스테로이드 끄면 다 뒤집어질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테이퍼링은 어떻게 하죠? 전문 의약품 다 끊어버리고 등급 높은 애를 다 끊어버리고 뭐 니도맥스나 락티케어 수준에서 6등급, 7등급짜리 스테로이드로 테이퍼링 해 나가거든요. 양약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면역의 기능을 최소로 억제하면서 생기를 같이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데미지는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속이 쓰려요. 뭐 위궤양이 그러니까 소화성 궤양이 있어요. 밤에 잘 때 속이 쓰려서 깨. 원장님들이 근데 PPI랑 항히스타민제를 이빨이 먹고 있었어. 그걸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약 끊고 한약 나가자마자 속쓰리다고 막 환불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얘기해주고 그 약 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해주지만 그래도 산분비 같은 거 조금은 억제를 해줘야 되죠. 그런 약도 많지만 이런 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정도 권해주시고 이건 괜찮다고, 이것도 끊어 나갈 거라고, 이것도 독약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드셨던 독약보다는 훨씬 덜한 독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원장님들이 뭐 위 한증으로 진단하셨으면 거기에 관련된 약물 쓰고 뭐 보충익탕 쓰면서 이런 거 조금씩 써가면서 증상 봐가면서 끊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테이퍼링 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증은 변증대로 한 방은 한 방대로 가고 양방 데미지는 최소화하면서 가셔야 돼요. 약물에 대한 데미지는 결국엔 양약을 끊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양약을 끊고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히스타민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 히스타민제와 위장관 히스타민제. 피부는 H1 수용체 기량제, 위장관은 H2 수용체 기량제. 그러니까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 보면요, 아토피도 똑같아요. 원장님들 항히스타민제는 먹게 하거든요. 보통 아토피 치료할 때 피부 항히스타민제는 H1 수용체 기량제는. 근데 그 전문의 약품이 되게 많아요. 피부과 처방을 보면요, 항히스타민제를 칵테일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섞어서 줘요. 네 알을 줘요, 항히스타민제를. 혹은 뭐 두 알, 세 알을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타민 반응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끊어야 돼. 그 독약이거든요. 그것도 땀 분비가 안 돼요,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걸 끊으면서 일반 의약품을 하나 선택해서 그걸 테이퍼링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러텍, 지르텍이에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지르텍.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지르텍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알러텍이라고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르텍이나 알러텍을 선택해서 이제 양약 끊어 나가면서 그거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또 테이퍼링 해주죠. 끊어 나가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임상방에 제일 많이 올라온 글들이 그거예요. 한약 먹고 뭐가 이상해졌다, 아프고 막 속쓰리고. 왜? 한약 먹으면 다 나을 줄 알고 환자들이 임의로 끊는 경우 되게 많아요. 원장님들이 처방전을 분석을 또 안 했을 거 아니야. 나는 변증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진을 하고 막문절을 하고 걔 무슨 약물을 썼는지 모르니까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환자가 임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속이 쓰렸는데 양방에서 약 타다, 내과 약 타다 먹었는데 하나도 소용없어, 돌팔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돌팔이 맞아요 하고 그 약 다 끊어버리라고 해요. 그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약 먹는 순간 이제 뭐 피똥 싸네 뭐 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원장님들이 정확히 읽어드리고 내가 이렇게 치료하겠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변증을 갖고 있고 몸 상태는 이렇고, 하지만 이런 독약들을 드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데미지를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은 양약이 너무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또 고단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는 테이퍼링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끊어 나가고 예후를 더 길게 잡아서 3달, 6달 이렇게 보시고 잘 하시는 원장님들이 3달, 6달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약한 제 처방 쓰면 뿅 하고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병들도 있지만 양약에 쪄들어 있으면 무조건 3달, 6달 잡아야 돼요. 그 도끼를 빼낸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장님들 특화나 뭐 어디에서 그 3개월, 6개월 예후를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약한 제 처방하면 뿅 하고 낫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멱살을 계속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원장님들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시려면 다 이해하시고 이런 일반 의약품 정도는 잘 알고 계신 다음에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위산은 나쁜 놈인가? 아니에요, 원장님들. 우리나라 5명 중 1명은 위산 부족증이에요. 체질이 위산 부족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약이 누구한테 맞춰줘요? 양놈들한테 맞춰지잖아. 양놈들은 뭘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펩신 분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염산 분비도 많아야 되고, 그죠? 양놈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걔는 위산 부족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과다증이 많고. 왜 맨날 고기만 쳐먹을까? 우리는 근데 어릴 때부터 채식하고 곡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거의 다 위산 부족증, 원장님들 반증하시는 위음허, 위한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이 들면. 근데 그때 진통제 쓰면서 뭘 들어가요? 위산을 억제하는 PPI,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면 꼬이기 시작하겠죠. 기능성 위장장애, 거드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은 나쁜 놈이 아니고 말씀하셔야 돼요. 5명 중에 한 분은 위산 부족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위산 부족증 소음인 계열이기 때문에 위산 부족, 유액 분비가 적은 사람인데 원래 체질적으로 소화가 원래 안 됐었는데 그런 진통제를 먹으면서 PPI나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 틀어 막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신물도 넘어가고 맥도 생기고 그러면은 위산을 도리어 위액 분비를 피순환도 잘 돼서 위 쪽으로 많이 몰아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약물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다 위음허잖아요, 그죠? PPI 쓰면 그냥 위한증, 위음허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파고들고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든가 만성 위염으로 넘어가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약물들을 끊어나갈지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활성화시키는 거는 선현들이 너무나 잘 적응해놨어요. 적어 놓으셨어요. 처방도 너무나 다양하고 멋있고 근데 현대병들은 그것만 갖다 안 된다는 거죠. 왜? PPI를 쓰고 있으면서 원장님들이 위음 부족인데 위산 분비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위산 분비를 늘리면 뭐예요? PPI가 99% 차단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거고 위산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기능성 위장 장애의 범주 안에 들겠죠. 위음허, 위한증, 비기허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부팽만 트림 방기 신물 속도부로 그러면 우리는 중기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보중익당을 넣잖아요, 그죠? 맞아요, 보중익당 넣는 게 맞아. 넣으면 뭐해? 항히스타민제 먹고 PPI 먹고 있는데 됐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PPI를 왜 먹냐? 진통제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해서 또 그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에 대한 약물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나리오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위산이랑 같이 분비되는 게 벽세포에서 비타민 12, B12를 잡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내인성 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분비가 안 되니까 빈혈도 나타나고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부식이 안 돼서 흡수가 안 될 테니까 이런 전해질 불균형도 일어나서 눈가가 떨린다든가 뭐 근육이 떨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는 3분비 억제제의 부작용과 비슷하다. 3분비 억제제는 처방순위 16위 혈압약 다음으로 많은 약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 군약으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신약으로 많이 써요, 양방에서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쓰기 때문에 남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제산제,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제산제가 겔포스, 알마겔. 알마겔이 왜 알마겔이에요? 알루미늄 넣었으니까 알마겔. 그죠? 마그밀이 왜 마그밀이에요? 변비약 마그밀 있죠? 마그네슘 넣었으니까 마그밀. 뭐냐면요, 얘네들은 그 염기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중화시키는 거예요, 산을. 그러면 한방 제산제에 뭐가 있을까요? 있죠. 뭐 뼈를 갈아 넣으면 되잖아요. 뭐 무슨 오적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광물성 인 애들은 거의 다 제산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탄산칼슘 지제도 쓰거든요. 탄산칼슘 뭐예요? 석고지제 같은 것도 위열을 끄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약간의 제산제로. 근데 석고 용출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력하게 오적골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석고가 위장관 염증성 질환이나 위장관 증상에 거의 안 쓰여요. 석고가 생각보다 많이 쓰일 것 같잖아요, 위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대사가 항진되는 병에는 많이 써요. 몸에 갑상선이 항진돼가지고 열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석골 많이 쓰지만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석골 많이 쓰는 패턴은 옛날 책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켈포스 알마겔 예모다 중화제다, 제산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개비스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밤에 잘 때 속이 쓰려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깨요. 배가 아파서 깨요. 속이 쓰리다고 표현 안 해. 배가 아프다고 표현해요. 그죠? 배가 많이 아파요. 밥 먹고 공복에 배가 너무 아파요. 뭐였어요? 궤양성 병변이 많았잖아요. 이제 통증 신호는 궤양성 병변에 제일 많겠죠. 점막이 헐어나갔고, 점막 하층이 헐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 신호로 입력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궤양성 병변에 거기를 뚫린 부위에 거기에 화학적으로 막 응겨붙는 거예요. 그냥 그 자운고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그게 뭐예요? 이런 스크랄페이트 비스무스라는 제제인데 전문의약품으로는 알비스라는 걸 그냥 거기다 처방해요. 이게 궤양이 있으면 양방에서는. 근데 원장님들이 우리는 알게 일반 의약품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처방권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위 궤양이 있는데, 소화성 궤양이 있는데 그 양약 다 끊고 내가 빨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한테 약국 가서 내가 소화성 궤양이 있는데, 위 궤양이 있는데,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데 속이 너무 쓰려서 양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거 처방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는 친척이 그냥 데놀정 달라고 하면 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데놀정.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럼 밤에 덜 쓰리겠죠. 그러면서 테이퍼링 하면서 보중액탕을 쓰든 뭘 쓰든 하면서 살려나가면서, 왜? 자운고가 원장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운고가 원장님들 바르면은 막 뭐 생기시키고 뭐 자윤시키고 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피부에다가 기름막 하나 쳐주는 거예요. 그게 보습제예요. 절대 생기할 수 없고 pH 그딴 거 없어요. 그냥 까진 부위를 드레싱하는 거예요. 자운고로. 요것도 드레싱이거든요. 위장관이 점막이 까진 거잖아요. 그죠? 드레싱을 데놀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도 한 방에 뭐가 있죠? 찐득찐득한 애들. 그죠? 그리고 점액이 많은 산약 같은 애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끈덕끈덕한 애들 거기서 늘러붙어. 점액이잖아요. 걔네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뭐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데놀 정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빈속에 속 쓰리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궤양은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복구가 안 되거든요. 면역이 억제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간우를 풀고 간화를 풀고 뭐 감기 범위를 풀면서 잠깐 2, 3일 정도 이런 거 먹어서 조금 막아놓는 정도. 자운고 발라놨다는 생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죠. 자, 지금까지는 3분비에 관련된 양분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랬죠? 위에 병이 들면 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예요. 그러니까 양방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생제예요. PPI랑 항생제랑 같이 주는 거야. 항생제를 쓰면 속이 쓰리거든 또. 그러니까 속이 쓰린 거 어떻게 해요? PPI를 또 섞어야 돼. 항생제는 무조건 PPI가 따라가요. 진통제도 무조건 따라가요. 스테로이드도 거의 따라가요. 혈압약 이런 거 오래 복용하면 또 속 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따라가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PPI는 그냥 따라가야 신약이에요. 군신자사에서. 그래서 항생제 하나에다가 PPI를 넣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은 아목시실린이 뭐죠? 아까 했죠. 실린 계열이잖아요. 그죠? 페니실린 계열이라는 얘기예요. 페니실린에 아목시실린이 좋은 게 내성균이 잘 발생을 안 하고 내성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페니실린 다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생제예요. 그래서 아목시실린 그냥 엄청 많이 써요. 감기 걸려도 아목시실린, 피부에 염증 반응이 있어도 아목시실린, 위장관에 염증이 있어도 항생하려면 아목시실린. 항생제가 엄청 많은데요. 그냥 세균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뭐 핵 내에서 막아줄 거냐, 뭐 아니면은 리보솜 쪽에서 막아줄 거냐, 아니면은 뭐 세포 벽을 형성하는 어떤 시스템에 관여할 거냐, 그런 차이밖에 없지 그냥 세균을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목시실린은 아까 제가 뭐랬죠? 감기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기약에.
그래서 감기 걸린 김에 세균 치료하시면 돼요. 감기 걸린 김에. 항생제. 그러면 원장님들 감기 걸렸는데 왜 항생제를 줄까요? 감기 걸렸는데.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리노바이러스, 뭐 아니면은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잖아요. 그죠? 상피세포는 몇 장? 한 장이에요. 여기 한 장이 뚫리고 면역이 억제된 상황이잖아요. 뚫리고 얘네도 궤양이, 미란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엔 비강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상재균이. 좋은 세균이에요. 근데 천막이 뚫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랑 똑같은 기전으로 파고 들어가요. 조직액에 있는 걸 막 먹고서 대사하는 거죠. 그러면 똥을 싸요. 그게 뭐예요? 가래 같은. 혹은 호중구들이 그 세균을 잡으면서 누런 찐득한 누런 콧물이 나오면 그냥 세균증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내 몸의 면역세포가 때려잡는 거예요. 감기에 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러스에 약이 없잖아요. 바이러스 질환의 1번 치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때려잡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거 새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걸린 애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리노바이러스나 이런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이게 들어왔잖아요. 감염돼서 퍼져요. 면역이 떨어질 때. 퍼졌다가 내 몸이 면역을 회복하면 이제 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뚫려요. 뚫리면서 세균이 침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열이 뜨죠. 그러면서 누런 이런 증상들, 세균 대사한 혹은 세균하고 싸우는 과정에 증상들이 나타나요. 1번은 바이러스였는데 두 번째는 세균으로 들어갔다가 내 몸이 그걸 이겨내면 회복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양방 애들이 지들도 감기에 항생제를 왜 쓰는지 몰라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소아과 의사한테 감기에 니들 왜 항생제를 그렇게 뿌려야 되냐고 애기들한테. 그럼 모른다고 해요. 그냥 열나니까. 열이랑 항생제랑 무슨 상관이야. 세균이 들어와서 뿌려대는 면역세포들이 뿌려대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들어갈 타이밍이 있어요. 피부도 까지고 황세포도상균 같은 것들이 먹어가지고 농가진으로 표현되면 세균이 여기에 이제 그 군락을 이룬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항생제 한 2, 3일 써서 군락을 부시면 돼요. 부시고 면역을 회복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 항생제는 나쁜 약인데요. 왜 나쁠까요? 원장님들 세균은 나쁜 애잖아. 그죠? 세균을 잡는 애면 얼마나 좋은 약이야. 근데 왜 나쁘다고 할까요? 1번, 위장관 점액층을 얇게 만들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세균총까지 날려버려요. 특히 어디에 있는? 위장관에 있는. 여기 있는 세균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한 3개월 동안 항생제 먹으면 일정 세균 패턴이 다 없어진 거야. 내가 타고났던 혹은 10년, 20년 동안 키워왔던 세균들이 다 날아가고 산이 토끼도 살고 늑대도 살고 멧돼지도 살고 했던 산이 멧돼지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호랑이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초식동물이 막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풀을 다 꺾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황폐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그런 거예요. 일정 세균 패턴을 죽이면 그거에 따라서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같이 협응했던 세균들이 이제 죽어나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지금 현대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어쨌거나 항생제를 많이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항생제를 쓰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항생제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잡는, 그러니까 항생제가 막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항생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전쟁 나가지고 녹슨 칼에 베이면 죽었어요. 왜 죽을까요? 칼에 찔려가지고 그냥 죽었잖아. 감염돼가지고. 왜? 세균들은 철이라는 걸 먹고 과증시켜요. 철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피부세포 세균들,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그게 폐혈증이에요. 피부 감염됐잖아? 혈액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혈액 내에서 증식하게 되면 적혈구 뚜껑을 따고 들어가요. 거기서 철분을 뽑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혈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세균이야. 그냥 포도상구균이야. 제 손에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녹슨 철이랑 같이 혈액 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영양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먹고 얘네들은 혐기성이 돼요. 호기성이면서. 그래서 산소 없어도 살아요. 확 증식하면서 또 철분이 필요하니까 자기 증식을 위해서 적혈구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용혈성, 용혈 반응.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폐혈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을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세균에 의해서
물론 폐혈증을 유발하는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그 C1이었나? 슈퍼주니어에 개에 물려서 옆집 아저씨가 죽었잖아요. 논란이 많잖아요. 개에 있는 녹농균이라는 폐혈증을 유발하는 녹농균이 이빨로 혈액 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물고서. 그것 때문에 녹농균 감염에 의해서 죽었다. 왜? 녹농균은 아무것도 아닌 균이에요. 그냥 원장님들 저기에 살아요. 욕조에 살아요. 그 녹조에 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녹농균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끝나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내성이 생긴 균이었기 때문에. 녹농균이 내성균들이 많거든요. 항생제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매독 걸려도 죽었고요. 피부병 걸리면 죽었어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세균 감염 돼가지고. 이해가시죠? 감기 걸려서도 죽고, 장티푸스 걸려서 그냥 한 마을 다 죽었잖아. 근데 페니실린 하나를 먹으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의학계의 가장 최고봉에 있고 한방과 양방에 지금 차이를 만들어내요. 죽을 애들을 살리는 애들이 항생제예요. 피부에 감염된 세균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혈액 내에 세균이 들어갔을 때 한약으로 막을 길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과증식됐을 때. 그래서 항생제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원장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별것도 아닌 세균들인데 항생제 한두 알 정도 쓰는 거, 2, 3일 정도 쓰는 거는 그 세균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설사를 작작해. 이상하게 본인이 고기를 많이 먹고 혹은 그런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것들, 식이섬유들을 많이 먹고서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 소화흡수 안 되는 넣어주면 누가 증식하죠? 대장 내 세균이 증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한 세균이 증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감기 걸려서 항생제 먹고 설사까지 나와버려. 그래서 장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항생제 쓰면 낫잖아요. 그죠?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하다는 거.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잘 관리하고 정말 고열이 뜨고 세균 감염이 점막을 넘어서 혈액 조직을 넘어가고 있다. 만성이 됐을 때는 항생제 쓰면 안 돼요. 만성이 됐을 때는. 급성기에 쓰는 거예요. 급성기에. 감기 걸려가지고 아기들이 고열이 팍 뜨면서 점막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세균 감염 때까지 돼가지고 고열 막 뜨고 애가 정신 못 차리고 할 때는 항생제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다가 외줄타기를 물론 좋은 한약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그럴 때는 잠깐 허용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 하루 이틀 정도 쓰고 세균을 다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면역으로 잡을 건데 너무 많이 감염됐으니까 항생제로 조금만 잡아놓고 들어가자 이렇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통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과 좀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근데 피부 질환을 보다 보면 이게 걔네들이 망가뜨려 놓은 건데 그걸 치료하려면 또 걔네들 걸 잠깐 쓰기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간단하다. 세균 치료는 항생제 3일이면 끝난다. 자, 보면은 PPI와 아목시실린을 일주일 줘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균이 있나 없나. 또 있어. 그러면 항생제를 하나 더 넣어. 그래도 또 검사를 했어. 또 있어. 균이 더 검출됐어. 무슨 얘기예요? 내성균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내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그러면 또 다른 항생제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얘네들은. 그 세균이 어쩌고, 생병리가 어쩌고, 인체 위장관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검사해서 균이 있으면 항생제, 다른 항생제, 추가 항생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제균 치료 자체가. 우리는 똑같은 제균약을 줄 수 있죠, 그죠? 가장 항미생물 작용이 가장 큰 약물이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피부가 가장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그죠? 세균 감염에 가장 강력한 외용제는 결국에는 쓰는 약물이 황금항련이잖아요. 항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금우나 연교를 갈아서 붙이는 거랑 황금항련을 갈아서 붙이는 게 뭐가 더 효과가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혹은 고삼 우방자 이런 걸 갈아서 넣거나. 왜? 풀들은요 엄청나게 감염이 잘 돼요. 죽잖아, 그죠?
쟤네들은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없잖아.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뭐가 붙으면 벌레나 혹은 곰팡이나 혹은 세균이나 뭐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생물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풀에다가. 그걸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스피린이잖아요. 그죠?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불리는 버드나무 버드나무에서 추출하는 성분이 아세트살리실산이고 그게 아스피린으로 연결됐고 그게 진통소염 해열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쨌거나 풀에 자기네들은 인간 살리려고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환경에서 그런 미생물들 습한 데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곰팡이를 막아내는 쪽으로 진균들을 막아내는 쪽으로 항생물질을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곰팡이는 항생이라고 표현 안 하죠. 항진균이라고 표현하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성분을 먹어서 치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 얘기 아니에요. 이외에도 부교감 수용체 기량제나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들이 있지만 이 정도 하고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면 탄단지가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고깃국도 먹여야 된다.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제일 안전한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무기질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염이 있든 관절염이 있든 피부염이 있든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간에 부담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미역국에다가 소고기 삶아서 넣고 밥이랑 같이 반찬이랑 골고루 드시면 된다고가 1번이에요. 잡곡이니 나물이니 과일이니 다 필요 없고요. 걔네들 다 독이잖아요. 풀 뜯어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 독성 반응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건 우리들이 선택해서 줄 거고 그 미역국에 3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잘 넣고 수분 섭취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균형들 잘 살펴가지고 영양학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위장관 기능을 살펴볼 때 흉격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기관지 증상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빼고 거드에 준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장관으로 내려와서 위장관은 유문부와 분문부 좌위와 우위 근위부와 원위부로 이렇게 양분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쪽에서 윗부분을 조절하는데 추세포가 G세포라고 얘기하는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였고 그래서 이 신호는 위의 산도와 단백질 신호에 영향을 받아서 분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위장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이 있었고 거기에 자율신경계가 껴들어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에 나타나는 병변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얘기하는 그냥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염증도 없는데 소화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타나면 기능성 위장장애를 살펴가지고 뇌상, 위상, 장상에서 나타나는 조절 시스템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간울인지, 간비 불안지, 혹은 위기헌지, 또 뭐 위에 식체가 있는 건지, 혹은 소장에서 밑에 단계 B라고 표현하는 비장 밑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 장상이라고 표현하는 잡아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밑에서 잡아주는 시스템을 살펴보는 거죠. 밑에가 안 내려가고 있으면 대부분은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변비 쪽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걸 해소하면 그게 뭐 그 승기탕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질적 위장에는 위험의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점막이 날아가고 그거 진통제부터 시작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위암까지 가는 면역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위암까지 가는 시나리오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양방약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대부분 PPI와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탁은 이제 발암물질 있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거 하나 선택해서 일반 의약품 선택해서 혹은 대놀정이라고 얘기했던 코팅제 있었잖아요. 궤양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같이 활용하면서 한약 잘 쓰면서 생기시켜주는 쪽으로 시스템화 시키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험이었고 이제 소화성 궤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신 기능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계통이 떨어져야 돼요. 면역이 떨어져야지만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패이는 거잖아요. 펩신에이서 이렇게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때는 당연히 보신하는 약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쓸 수 있고 또 양방약의 소화효소제는 별거 아니다. 돼지췌장 갈아놓은 건데 소화효소제는
한약에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먹고 영신황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소화효소 분비 잘 되면서 그냥 뻥뻥 뚫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PPI,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제산제라고 얘기하는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계통이 있었고 뭐 부교감이나 뭐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변증 잘해서 쓰시면 그게 맞다. 하지만 양약을 끊고 나타나는 반응들은 원장님들이 꼭 이해하고 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고요. 5분만 쉬실게요. 5분만 쉬고 진행할게요.